현재 이곳은 세계 혁신기술 컨퍼런스가 열리는 현장이며 하버드 박사의 폭탄 선언에 전 세계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세계 유수의 국가들이 이미 포기했던 프로젝트, 즉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모두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던 바로 그 기술을 한국의 작은 연구팀이 마침내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시속 1200km를 돌파하여 서울에서 부산까지 단 20분 만에 주파할 수 있는 하이퍼루프이며 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야심찬 교통혁명이라 평가받고 있습니다. BBC는 긴급 특집 방송을 편성했고 CNN은 24시간 생중계를 진행했으며 일론 머스크는 단 한 줄의 짧은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미국 엔지니어가 한국에서 직접 목격했으며 절대 공개되어서는 안 될 뻔했던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제 이름은 리카르도 루이스이며 포르투갈계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때 저는 버진 하이퍼루프, 버진 하이퍼루프의 추진 시스템 책임자로 재직했지만 지금은 그저 평범한 항공우주 컨설턴트일 뿐입니다. 2024년 3월 15일 새벽 3시 47분 저는 로스앤젤레스의 작은 아파트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을 때 처음에는 수신을 무시하려 했습니다. 도대체 이 시간에 누가 전화를 한단 말입니까? 그러나 전화는 계속해서 울렸고 마지못해 손을 뻗어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 뜬 발신자 이름을 확인하고 잠이 완전히 달아났습니다. 발신자는 이고르 페트로프였습니다. 그는 버진 하이퍼루프 시절 저와 함께 일했던 소중한 동료였습니다. 여보세요? 잠에 취해 갈라진 목소리로 제가 말했습니다. 리카르도. 자고 있었어? 이고르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격렬하게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이고르, 지금이 몇 시인 줄 알아? 대체 무슨 일이야? 제가 되물었습니다. 한국이 성공했대.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직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닌가 싶었습니다. 뭐? 무슨 말이야? 하이퍼루프 말이야. 한국이 시속 1200km를 넘었다고. 방금 연락받았어. 저는 침대에서 벌떡 몸을 일으켰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말도 안 돼. 우리도 못했는데. 나도 믿을 수 없어. 하지만 확실한 소스야. 내 친구가 한국 정부 쪽에서 일하는데 어제 실험이 성공했대. 1283.335, 정확히 1283km. 저는 불을 켜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즉시 한국 뉴스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국제 언론에는 보도되지 않았지만 한국의 주요 포털 사이트에는 이미 기사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K-하이퍼 튜브, 시속 1283km 돌파, 세계 최초 진공 튜브 안정성 확보. 반사선제식 원츠와 N74년 연구 끝에 이룬 쾌거. 저는 화면을 멍하니 응시했습니다. 14년. 우리가 프로젝트를 포기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그들은 14년 동안 끈기 있게 버텨냈다는 것입니다. 리카르도, 듣고 있어? 이고르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아? 응, 듣고 있어.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알아? 그들이 너의 이론을 사용했대. 뭐?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2018년에 네가 발표했던 논문 있잖아. 자기 부상 안정화 시스템. 그걸 기초로 해서 개발했다는 거야.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그 논문. 제가 심혈을 기울여 작성했지만 회사에서는 비현실적이라며 묵살했던 바로 그 논문이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책상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고 구석에 처박아뒀던 낡은 USB를 찾아냈습니다. 2년 전 해고당하던 날 쓰레기통에 버리려다 차마 그러지 못하고 가져왔던 것이었습니다. USB를 컴퓨터에 꽂고 파일을 열었습니다. 하이퍼루프 추진 시스템 혁신 방안. 제가 3년간 밤을 새워가며 만들었던 설계도와 이론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포기한 바로 그 지점에서 누군가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을. 리카르도? 이고르가 다시 저를 불렀습니다. 이고르, 나 한국에 가봐야겠어. 뭐? 갑자기 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새벽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 마음속에도 무언가가 밝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버린 꿈이 거기서 살아있는 것 같아.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2년 전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던 설계도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 누군가가 제 꿈을 이어받아 현실로 만들었다니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그 일을 해낸 것일까요? 저는 그 해답을 반드시 알아야만 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저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한국 뉴스를 계속 검색했지만 자세한 정보는 좀처럼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2명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은 동양인, 다른 한 명은 백인이었습니다. 리카르도 루이스 씨 맞으십니까? 백인 남자가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그가 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미국 국무부 소속이었습니다. 잠시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그들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거실에 앉은 그들은 서류 가방에서 태블릿 PC를 꺼냈습니다. 루이스 씨, 한국의 하이퍼튜브 성공 소식 들으셨죠? 동양인 남자가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계 미국인처럼 보였습니다. 네, 어제 들었습니다. 사실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와 협의하여 공유하기로 한 영상이 있습니다. 백인 남자가 태블릿을 제 앞으로 놓았습니다. 이것은 아직 공개 전 자료입니다. 단 한 번만 재생 가능하며 녹화나 캡처는 불가능합니다. 왜 저에게 이걸 보여주는 거죠?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계 남자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리고 루이스 씨, 당신이 이것을 봐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거대한 실험실 내부가 나타났습니다. 길게 뻗은 진공 튜브와 최첨단 장비들, 그리고 한국 연구진들이 보였습니다. 영상은 실험 준비 과정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캡슐이 튜브 안으로 진입하고 진공 펌프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하단에는 각종 수치, 진공도, 온도, 압력가 표시되었습니다. 그때 카메라가 연구진 중 한 명을 클로즈드업했습니다. 50대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녀가 들고 있는 것을 보고 저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제 논문이었습니다. 2018년에 제가 발표했던 바로 그 논문. 이제부터 루이스 박사님의 이론을 적용한 추진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영상에서 흘러나왔습니다. 한국어였지만 영어 자막이 제공되었습니다. 실험이 시작되었고 캡슐이 움직이며 속도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100, 200, 300. 숫자가 미친 듯이 치솟았습니다. 500을 넘어서자 저는 손에 땀이 났습니다. 우리가 실패했던 지점이 가까워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캡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700, 800, 900, 그리고 마침내 1000kcal를 돌파했습니다. 화면 속 연구진들이 일제히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실험은 계속되었습니다. 1100, 1200, 그리고 1283km. 그 순간 카메라가 캡슐 내부를 비췄습니다. 작은 테이블 위에는 와인잔이 놓여 있었는데 와인은 잔의 3분의 2 정도 채워져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와인 수면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정지 상태에 있는 것처럼 완벽하게 잔잔했습니다. 어떻게?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영상이 끝나갈 무렵 그 여성 연구원이 다시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루이스 박사님, 만약 이 영상을 보신다면 꼭 한국에 와주세요. 박사님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우리는 박사님의 이론을 현실로 만들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면 박사님이 필요합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화면은 자동으로 꺼졌고 파일도 삭제되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국무부 직원이 물었습니다. 왜? 왜 한국 정부가 이걸 미국에 보낸 거죠? 제가 물었습니다. 기술 협력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당신을 지명했죠. 그가 봉투 하나를 제게 건넸습니다. 그것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공식 초청장이었습니다. 모든 경비는 그들이 부담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저를? 당신이 2022년 버진 하이퍼루프 프로젝트 실패 후 미국에서 유일하게 관련 연구를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한국계 직원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개인적으로 계속 연구한 자료들을 한국 측이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저는 초청장을 펼쳐봤습니다. 리카르도 루이스 박사님께. 당신의 꿈이 여기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제 함께 더 큰 꿈을 꾸시지 않겠습니까? 한국어로 쓰여 있었지만 영어 번역이 있었습니다. 첨부란에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 K-하이퍼 튜브 개발 총괄 한지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영상에서 제 논문을 들고 있던 바로 그 여성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하늘은 스모그로 뿌였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게도 맑아졌습니다. 2년 전 모든 것을 포기했던 저에게 두 번째 기회가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다시 실패하면 어쩌지? 이번에도 꿈이 무너지면. 한국으로 떠나기 전 저는 과거를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022년 10월 28일,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애리조나 사막, 버진 하이퍼루프 시험장에서의 마지막 날. 그날 아침 사막의 공기는 유난히 건조했습니다. 새벽 5시부터 준비를 시작했죠. 그날은 투자자들과 언론사 기자들 앞에서 진행되는 공개 시연이었고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리카르도, 시스템 체크. 완료했어. 프로젝트 매니저 마크 젠킨스가 물었습니다. 네. 모든 수치 정상입니다. 저는 모니터를 확인하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불안했습니다. 전날 테스트에서 진공 펌프에 미세한 이상이 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크는 큰 문제가 아니라며 실험 진행을 강행했습니다. 오전 9시 200여 명의 참관객이 모였습니다. 리처드 브랜슨 역시 화상으로 참여했지만 그의 눈빛은 기계처럼 차가웠고 우리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역사의 현장에 서 있습니다. 마크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인류의 이동 수단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캡슐이 진공 튜브 안으로 들어가고 펌프가 작동했습니다. 처음에는 순조로웠습니다. 50, 100, 150km. 참관객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118km에서 갑자기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진공 펌프 온도가 급상승하고 있었죠. 중단! 제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펌프가 정지했고 캡슐은 급정거했습니다. 튜브 안에 공기가 급격히 유입되면서 쾅! 하는 큰 소리가 울렸습니다. 다행히 안전 시스템이 작동하여 큰 인명사고는 없었지만 실험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아십니까? 그때 화면 속 리처드 브랜슨이 입을 열었습니다. 마크, 이게 우리가 5년간 투자한 결과입니까?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건 일시적인 문제일 뿐. 브랜슨이 말을 잘랐습니다. 더 이상의 투자는 없을 겁니다. 화상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투자자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고 기자들은 실망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저는 해고되었습니다. 짐을 싸면서 저는 7년간 만들어온 설계도와 연구자료를 바라봤습니다. 수천 장의 도면과 수백 개의 시뮬레이션 데이터는 모두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리카르도, 이거 다 버릴 거야? 동료 앨런 브라운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모든 것을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습니다. 미래는 없어. 하이퍼루프는 환상이었어.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USB 하나만은 챙겼습니다. 2018년에 제가 썼던 그 논문이 들어있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완전히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 후 2년 동안 저는 하이퍼루프라는 단어조차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항공우주 컨설팅 회사에서 평범한 직원으로 일했죠. 가끔 옛 동료들을 만나면 다들 비슷했습니다. 누구도 그 시절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이 해냈다고 합니다. 우리가 108km에서 멈춘 그곳을 넘어 1733km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달랐을까요? 우리에게는 자금도 있었고 기술도 있었고 세계 최고의 인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실패했을까요? 비행기 표를 예약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없었던 한 가지, 그것은 아마도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시간,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나아갈 시간. 한국은 14년을 버텼다고 했죠. 우리는 겨우 5년이었습니다. 이고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한국 간다. 정말? 근데 가서 뭘 할 건데? 모르겠어. 하지만 가봐야 할 것 같아. 내가 포기한 곳에서 누군가는 계속 갔잖아. 너무 기대하지는 마. 상처받을 수도 있어. 이고르의 걱정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두려웠으니까요. 하지만 이대로 평생 궁금해하며 살 수는 없었습니다. 왜 그들은 성공했고 우리는 실패했는지 그 답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짐을 싸면서 저는 그 USB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2018년에 논문이 들어있는 그것, 한국 연구진이 그것을 어떻게 발전시켰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희망도 품었습니다. 어쩌면 저에게도 다시 시작할 기회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2024년 3월 22일 저는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 있었습니다. 인천행 비행기를 기다리며 다시 한번 초청장을 읽어봤습니다. 당신의 꿈이 여기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 문장이 계속 마음에 맴돌았습니다. 드디어 가는구나. 이고르가 배웅 나와서 말했습니다. 그도 함께 초청받았지만 거절했죠. 난 더 이상 그 꿈에 매달리고 싶지 않아 라면서요. 혹시 내가 미친 짓 하는 건 아닐까? 저는 솔직한 심정을 털어놨습니다. 글쎄, 하지만 평생 궁금해하는 것보단 낫지 않아? 이고르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가서 확인해봐. 그리고 돌아와서 얘기해줘. 정말로 가능한 일이었는지. 비행기에 오르자 승무원이 저를 비즈니스석으로 안내했습니다. 한국 측에서 모든 것을 최고급으로 준비해줬다고 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보낸 자료를 다시 검토하기 위해서였죠. 14년간의 연구 역사가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2010년 시작, 2017년 첫 100km 돌파, 2020년 500km 달성, 그리고 마침내 2024년 1283km.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2019년과 2020년 사이에 공백이 있었는데 자료에는 기술적 난관 극복 기간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실례합니다. 옆자리에 앉은 한국인 중년 남성이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하이퍼루프 관련 일하시나요? 화면에 보여서. 아, 네. 예전에 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답했죠. 저도 엔지니어입니다. 삼성전자에서 일하고 있죠. 그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정우성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K-하이퍼 튜브 소식 들으셨죠?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네. 그래서 한국에 가는 길입니다. 초청을 받았거든요. 정우성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어떤 일로 초청받으셨는지?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쓴 논문을 한국 연구진이 참고했다고 하더군요. 대단하십니다. 그가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사실 K-하이퍼 튜브 프로젝트는 한국에서도 여러 번 포기 위기가 있었습니다. 제 친구 하나도 거기서 일하는데 2019년엔 정말 문 닫을 뻔했다고 하더군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큰 사고가 있었대요. 진공 튜브가 파열되는 사고였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몇 년치 연구 데이터가 날아갔다고. 언론에서도 세금 낭비라고 엄청나게 질타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계속했다니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남았죠? 연구원들이 포기하지 않았대요. 정부 지원이 끊기자 다들 월급을 반납하고 연구를 계속했다고 합니다. 믿어지십니까? 요즘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투자가 끊기자마자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들은 월급 없이도 계속했다니. 한국 사람들은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정우성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글쎄요. 아마도 한번 시작한 일은 끝을 봐야 한다는 고집 때문 아닐까요? 우리는 그걸 우직함이라고 합니다. 남들이 보기엔 바보 같아도 믿는 길을 가는 거예요.
비행기가 태평양 위를 날아가는 동안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기술의 차이가 아니라 태도의 차이였을까요? 우리는 똑똑했지만 조급했고 그들은 느렸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걸까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정우성 씨가 덧붙였습니다. K-하이퍼 튜브팀이 일주일 후에 모든 기술을 공개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네, 그게 무슨? 제 친구 말로는 국제 컨퍼런스에서 모든 설계도와 데이터를 공개한대요. 인류 공동의 자산이라면서요.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우리는 그토록 비밀을 지키려 해셌는데 그들은 모든 것을 공개한다니 도대체 무슨 생각일까요? 기내식을 먹으면서도 생각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국무부 직원이 보여준 영상 속 한지수 박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박사님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라던 그 말도요. 정말로 제 이론이 그들에게 도움이 됐을까요? 아니면 그저 예의상 한 말일까요? 곧 착륙합니다. 기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불빛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인데도 환하게 빛나는 도시. 저 어딘가에 제 꿈을 현실로 만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두렵지만 설렌다. 입국 심사를 기다리며 저는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실패했던 곳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아니면 더 큰 실망만 안고 돌아갈까? 모르겠다. 하지만 여기까지 왔으니 끝까지 가봐야지. 공항을 나서자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보낸 직원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리카르도 루이스 박사님이시죠? 환영합니다. 한지수 박사님이 내일 아침에 직접 뵙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드디어 시작이구나.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저는 충북 음성으로 향하는 차 타고 있었습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젊은 직원이 운전하고 있었죠. 박사님, 한국은 처음이신가요? 그가 물었습니다. 네, 처음입니다. 음성연구소는 좀 외진 곳에 있어요. 보안 때문이기도 하고 소음 문제도 있고요. 차창 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논밭과 산, 그리고 간간히 보이는 아파트 단지들,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이런 곳에서 정말 세계 최초의 기술이 탄생했을까? 1시간 반쯤 달렸을까요? 거대한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물류 창고 같았지만 가까이 가니 최첨단 보안 시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저기가 실험동입니다. 직원이 가리켰습니다. 길이가 5km나 돼요. 직선으로는 한국에서 가장 긴 건물이죠. 입구에서 보안 검색을 마치고 들어가니 드디어 한지수 박사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국무부 직원이 보여준 영상 속 바로 그 사람이었죠. 실제로 보니 더 젊어 보였습니다. 40대 후반 정도로 보였습니다. 루이스 박사님, 드디어 뵙네요. 한지수 박사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영어가 매우 유창했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제가 감사하죠. 저는 악수를 하며 답했습니다. 바로 시설을 보여드리고 싶지만 먼저 차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회의실로 안내된 저는 벽에 걸린 사진들을 봤습니다. 2010년부터 지금까지의 프로젝트 역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정말 작은 실험실에서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14년이 걸렸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네, 긴 시간이었죠. 한지수 박사가 차를 따르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박사님이 계셨기에 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제 논문이 정말 도움이 됐나요? 한지수 박사가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제 논문의 복사본이었는데 온통 형광펜과 메모로 가득했습니다. 20년, 저희는 큰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녀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속도는 올릴 수 있었지만 안정성이 문제였죠. 아무리 해도 진동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박사님의 논문을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찾으셨죠? 그리 유명한 논문도 아니었는데 김민준 연구원이 찾았습니다. 그는 세계의 모든 하이퍼루프 관련 논문을 다 읽었거든요. 심지어 폐기된 것들까지도요. 한지수 박사가 특정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이 부분 자기부상과 공기 베어링의 하이브리드 시스템.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다들 둘 중 하나만 선택했는데 박사님은 둘을 결합하셨죠. 하지만 그건 이론일 뿐이었어요. 실제 구현은 어려웠죠. 2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해냈습니다.
한지수 박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직접 보여드릴게요. 실험동으로 이동하면서 저는 떨리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정말 제 이론이 현실이 됐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게 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거대한 철문이 열리자 압도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진공 튜브가 일직선으로 뻗어 있었습니다. 튜브 옆으로는 각종 모니터와 제어 장치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저기가 제어실입니다. 한지수 박사가 안내했습니다. 제어실에는 10여 명의 연구원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벌떡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루이스 박사님, 정말 뵙고 싶었습니다. 그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 김민준입니다. 박사님 논문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김민준 연구원의 열정적인 모습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렇게까지 대단한 건 아니었는데, 아닙니다. 보여드릴게요. 김민준이 모니터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이게 박사님의 수식을 실제로 구현한 시스템입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도면과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제가 그렸던 개념도와 비슷하면서도 훨씬 정교했습니다. 이 부분을 보세요. 김민준이 특정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박사님이 제안한 동적 자기장 조절 시스템. 저희가 이걸 만드는 데만 3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게 있어서 1000킬로미터를 넘어서도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었죠. 한지수 박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실제 시연을 보시겠어요? 지금요? 저는 놀랐습니다. 네,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박사님께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연구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캡슐이 준비되고 각종 센서가 작동하기 시작했죠. 저는 방탄유리로 된 관찰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진공도 65파스칼 도달! 누군가 외쳤습니다. 추진 시스템 정상, 안전장치 확인 완료. 한지수 박사가 제 옆에 섰습니다. 박사님, 이제 시작합니다. 캡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천천히, 그리고 점점 빠르게. 모니터에 숫자가 미친 듯이 올라갔습니다. 200, 400, 50, 제 손에 땀이 났습니다. 우리가 실패했던 지점에 가까워지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캡슐은 거침없이 나아갔습니다. 800, 1000, 1200, 그리고 마침내 1280만 안정성 수치 확인해 주세요. 한지수 박사가 지시했습니다. 다른 모니터에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진동 수치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낮았습니다. 제가 이론으로만 계산했던 수치보다도 훨씬 안정적이었습니다. 어떻게?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사님, 이론을 바탕으로 저희가 개선한 겁니다. 김민준이 설명했습니다. 시행착오가 많았죠. 특히 2019년엔 김민준, 한지수 박사가 가볍게 그를 제지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김민준이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눈치챘습니다. 2019년에 뭔가 큰일이 있었던 게 분명했습니다. 캡슐이 천천히 감속하기 시작했고 완벽한 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정지한 후 캡슐 도어가 열렸습니다. 내부 카메라가 비춘 영상이 화면에 나타났는데 테이블 위에 와인잔은 정말로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저는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박사님이 길을 열어주셨으니까요. 한지수 박사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이제 질문이 있으신가요? 질문이요? 수백 가지가 있었죠. 하지만 가장 궁금한 건 단 하나였습니다. 왜 저를 부르신 거죠? 이미 성공하셨는데. 한지수 박사와 김민준 연구원이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한지수 박사가 답했습니다. 성공은 했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상용화를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더 많은 혁신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녀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박사님께 빚을 갚고 싶었습니다. 박사님의 꿈을 포기하게 만든 세상에 대한 빚을요. 저는 갑자기 목이 메었습니다. 2년 전 쓰레기통에 버렸던 꿈이 지구 반대편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나 있었던 것입니다. 점심 식사 후 한지수 박사가 특별한 곳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연구소 구석에 있는 작은 전시실이었죠. 문패에는 실패 아카이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곳은 저희의 자랑이자 부끄러움입니다. 한지수 박사가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벽면 가득 부서진 부품들, 실패한 실험의 사진들,
그리고 사고 보고서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박물관 같았습니다. 2011년 첫 번째 진공 펌프 폭발. 김민준이 한 전시물을 가리켰습니다. 진공도를 너무 급격히 높여서 생긴 사고였죠. 그 옆에는 녹아내린 펌프 잔해가 있었습니다. 2013년 캡슐 탈선 사고. 또 다른 전시물이었습니다. 자기 부상 시스템 오류로 캡슐이 벽에 충돌했어요. 다행히 무인 실험이었지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실패들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전시하다니요. 왜 이런 것을 보관하는 거죠? 제가 물었습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 한지수 박사가 답했습니다. 실패는 부끄러운 게 아니라 배움의 기회이니까요. 새로운 연구원이 오면 먼저 여기를 보여줍니다. 선배들이 어떤 실수를 했는지, 그래서 무엇을 배웠는지. 전시실 중앙에는 특별히 큰 공간이 있었습니다. 2019년에 교훈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죠. 이게 김민준이 말을 꺼냈다가 한지수 박사를 봤습니다. 괜찮아요. 루이스 박사님께는 보여드려야죠. 한지수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민준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6월 14일 저희가 처음으로 500km를 돌파한 날이었어요. 모두가 축하하고 있었죠.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보도됐고요. 사진 속에는 환하게 웃는 연구원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똑같은 조건에서 실험을 반복하는데 김민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진공 튜브가 파열됐습니다. 충격적인 사고 현장 사진이 있었습니다. 5km나 되는 튜브의 중간 부분이 완전히 찢어져 있었죠. 원인은 금속 피로였어요. 한지수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반복된 압력 변화를 견디지 못한 거죠. 저희가 간과한 부분이었습니다. 피해가 컸겠군요. 저는 안타까워했습니다. 네. 8개월치 예산이 날아갔죠. 더 큰 문제는 신뢰였습니다. 한지수 박사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언론은 저희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세금 먹는 하마, 과학자들의 장난감 같은 표현을 썼죠. 정부 지원도 끊겼어요. 김민준이 덧붙였습니다. 프로젝트 중단 명령이 내려왔죠. 그런데 어떻게 계속하셨죠? 저는 궁금했습니다. 한지수 박사가 전시실 한쪽 벽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엔 작은 액자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급여 반납 동의서들이었습니다. 연구원 43명 전원이 급여를 반납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6개월 동안 무급으로 일했죠. 각자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저축을 털어가며 버텼습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포기할 수 없었으니까요. 김민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10년 가까이 해온 일을 사고 한 번 때문에 그만둘 순 없잖아요. 게다가 실패 원인도 알았고 해결 방법도 찾았는데.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한지수 박사가 회상했습니다. 집에서도 반대가 심했죠. 남편이 이제 그만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녀가 한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연구원들이 도시락을 나눠 먹는 모습이었습니다. 서로가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김밥을 싸왔고 누군가는 컵라면을 나눠줬죠. 돈은 없었지만 꿈은 있었어요. 전시실을 둘러보며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우리는 첫 실패에 바로 흩어졌는데 이들은 더 큰 실패 앞에서도 뭉쳤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다시 지원을 받게 됐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분 덕분이죠. 한지수 박사가 한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백발의 노신사였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위원장이셨던 분인데 은퇴 직전에 저희 연구소를 찾아오셨어요. 김민준이 그날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무급으로 일한다는 소문을 듣고 오셨대요. 시설을 둘러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런 젊은이들을 돕지 않으면 나라에 무슨 미래가 있겠나. 그분이 여야를 설득하여 특별 예산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한지수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조건이 있었습니다. 모든 실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것을 통해 배운 것을 공유하라는 것. 그래서 이 실패 박물관이 만들어진 거군요. 저는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전시실 끝에는 최근 날짜가 적힌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2024년 2월, 불과 한 달 전이었습니다. 이것도 실패인가요? 이미 성공해뒀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네,
1100km에 도전했다가 실패했어요. 김민준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캡슐 내부 온도 조절 시스템이 한계를 보였죠. 하지만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 해결할 겁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군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두려워하죠. 당연히. 한지수 박사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더 두려운 건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겁니다. 루이스 박사님, 박사님은 왜 포기하셨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직한 공간에서 거짓말은 할 수 없었습니다. 실패가 두려웠어요. 그리고 혼자라고 느꼈죠. 회사는 빠른 성과만을 원했고 동료들은 각자의 성공만 생각했어요. 실패하면 끝이라는 압박감에 짓눌렸죠. 한지수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저희도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하지만 차이가 있다면 함께였다는 거죠. 제가 그녀의 말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실패를 자산으로 만들었다는 것. 그녀가 전시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 모든 실패가 없었다면 오늘의 성공도 없었을 겁니다. 밖으로 나오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기술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문화의 차이, 태도의 차이였죠. 실패를 숨기고 부정하는 문화와 실패를 인정하고 배우는 문화. 그 차이가 이런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낸 것 같았습니다. 루이스 박사님, 김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와 함께 다시 도전해 보시지 않겠어요? 박사님의 경험, 특히 실패의 경험이 저희에게는 큰 자산이 될 겁니다. 실패가 자산이라니. 2년 전에 저라면 비웃었을 말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 실패 박물관을 본 후로는 더더욱. 일주일 후 저는 서울 코엑스 컨벤션 센터에 있었습니다. 국제 하이퍼루프 기술 심포지엄이 열리는 날이었죠. 전 세계에서 1000여 명의 연구자와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긴장되시나요? 한지수 박사가 무대 뒤에서 물었습니다. 솔직히, 네, 저는 인정했습니다. 오늘 정말로 모든 걸 공개하는 건가요? 네, 모든 것을요. 그녀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설계도, 소스코드, 실험 데이터, 심지어 실패 기록까지도. 저는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특허는요? 수익은요? 특허를 독점하면 혼자 부자가 될 수 있죠. 김민준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공유하면 인류가 함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저희는 후자를 선택한 겁니다. 무대로 나가기 전 저는 객석을 살펴봤습니다. 이고르도 와 있었네요. 그의 표정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지만 그래도 왔다는 게 의미가 있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사회자가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대한민국이 인류에게 선물을 드리는 날이니까요. 한지수 박사가 먼저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발표는 간결했습니다. 14년의 여정을 15분으로 압축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오늘부로 K-하이퍼튜브의 모든 기술을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 공개합니다. 특허권을 포기하고 모든 자료를 무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웹사이트에서 모든 자료를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에 웹사이트가 떴습니다. 단순한 디자인이었지만 내용은 방대했습니다. 설계 도면 3,000여 개, 실험 데이터는 테라바이트 단위,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100만 줄. 잠깐! 누군가 객석에서 일어났습니다. 중국 연구자였습니다. 이게 정말 전부입니까? 핵심 기술을 숨기는 건 아닙니까? 김민준이 대답했습니다. 의심하신다면 직접 확인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연구자들이 다운로드하고 있습니다. 거짓이 있다면 금방 들통날 겁니다. 실시간으로 다운로드 숫자가 올라가는 게 화면에 표시되었습니다. 10분 만에 10,000건을 넘어섰죠? 이번엔 독일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왜 이런 결정을 하셨습니까? 이 기술로 엄청난 부를 얻을 수 있었을 텐데요. 한지수 박사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 딸이 살아갈 세상을 바꾸는 것이죠. 하이퍼루프가 보편화되면 세상은 더 가까워질 겁니다. 그게 돈보다 가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가 이 기술로 돈을 벌면요? 일본 연구자가 물었습니다. 좋은 일이죠. 한지수 박사가 웃었습니다. 누군가는 돈을 벌어야 투자가 이루어지고 기술이 발전합니다. 저희는 씨앗을 뿌렸고 누군가는 꽃을 피울 겁니다.
그게 인류 전체에게 이익이 되는 길입니다. 그때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저는 리카르도 루이스입니다. 마이크를 잡은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년 전 버진 하이퍼루프가 실패했을 때 저는 모든 걸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죠. 청중이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저는 깨달았습니다. 기술 개발은 경쟁이 아니라 릴레이라는 것을, 누군가 넘어지면 다른 누군가가 이어받아 뛰는 거죠. 한국은 제가 떨어뜨린 바통을 주어서 결승선까지 가져갔습니다. 저는 한지수 박사와 김민준 연구원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그 바통을 전 인류에게 넘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혁신입니다. 기술을 독점하는 게 아니라 공유하는 것, 혼자 빨리 가는 게 아니라 함께 멀리 가는 것.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엔 한두 명이었지만 곧 전체로 퍼졌습니다. 휴식 시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각국 연구자들이 즉석에서 협력을 논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대학에 진공 전문가가 있습니다. 협력하면 어떨까요? 프랑스 교수가 제안했습니다. 저희는 신소재를 개발 중입니다. 튜브 경량화에 도움이 될 겁니다. 일본 기업 관계자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테스트 구간 건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 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을까요? 캐나다 관료가 물었습니다. 이고르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인정해야겠네.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틀렸어. 이들은 정말로 모든 걸 공개했어. 아까 독일 팀이 다운받은 자료로 시뮬레이션 돌려봤는데 정확히 재현됐대. 이제 믿어? 제가 물었습니다. 믿는 정도가 아니야. 이고르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다시 시작하고 싶어졌어. 러시아 쪽에 아는 투자자가 있는데 이 기술로 시베리아 횡단 노선을 만들면 어떨까 싶어서. 오후 세션에서는 더 구체적인 기술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김민준 연구원이 시스템 아키텍처를 설명하고 다른 연구원들이 각 부분을 상세히 발표했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지만 그들은 모든 것에 성실히 답했습니다. 2019년 사고 때 사용한 금속 합금 성분이 뭐였나요? 정확한 성분표를 공유하겠습니다. 실패 사례도 중요한 정보이니까요. 제어 소프트웨어의 알고리즘이 복잡한데 주석이 있나요? 네. 한국어와 영어 주석이 모두 있습니다.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이메일 주시면 설명드릴게요. 저녁이 되자 놀라운 발표가 있었습니다. 하루 만에 12개국에서 공식 협력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유럽연합은 아예 하이퍼루프 공동개발 기구 설립을 제안했습니다. 보세요, 루이스 박사님. 한지수 박사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게 공유의 힘입니다. 우리가 14년 걸린 일을 다른 나라는 5년이면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개선한 기술을 또 공유하면 그 다음 나라는 3년이면 되겠죠. 하지만 한국은 무엇을 얻나요? 저는 여전히 궁금했습니다. 명예요. 김민준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리고 신뢰. 앞으로 전 세계 하이퍼루프 네트워크가 만들어질 때 모두가 한국을 기억할 겁니다. 그 가치를 돈으로 환산할 수 있을까요? 행사가 끝날 무렵 뜻밖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영상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은 작은 나라지만 큰 결정을 했습니다. 기술을 독점하지 않고 나누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길입니다. 함께 가는 길, 모두가 이기는 길. 마지막으로 한지수 박사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하이퍼루프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닙니다. 인류를 연결하는 꿈입니다. 오늘 그 꿈이 한국에서 시작됐지만 이제는 전 인류의 꿈이 되었습니다. 함께 만들어 가시죠. 장내가 기립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저도 일어나 박수를 쳤죠.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2년 전 포기했던 꿈이 이렇게 아름답게 부활하는 것을 보니까요. 행사장을 나서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다시 시작할 때라고. 심포지엄이 끝난 다음 날 저는 인천공항에 있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봤죠. 마치 꿈 같았습니다. 정말 가시는 거예요? 김민준이 배웅 나와서 물었습니다. 일단은요, 정리할 게 있어서. 저는 대답했습니다. 사실 마음은 이미 기울어 있었습니다.
한지수 박사가 제안한 것처럼 한국에 남아서 함께 연구하고 싶었죠. 하지만 그러려면 미국에서의 삶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이거 드릴게요. 김민준이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정교하게 만들어진 K-하이퍼 튜브 캡슐 모형이었습니다. 바닥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죠. 꿈을 포기하지 않는 모든 이들에게 고맙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박사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더 발전시켜 놓을게요. 김민준이 웃었습니다. 다음엔 시속 1200km에 도전할 거예요. 공항 라운지에서 저는 한지수 박사에게 이메일을 썼습니다. 한지수 박사님께 일주일간 정말 감사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정신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정신, 함께 가는 정신, 나누는 정신. 그것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미국에 돌아가서 제 삶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겠습니다. 이번엔 구경꾼이 아니라 참여자로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자로서. 추신, 제가 2018년에 포기했던 또 다른 아이디어들이 있습니다. 혹시 도움이 될지 모르니 파일을 첨부합니다. 이번엔 숨기지 않고 모두 공유합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고 나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마치 오랜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죠. 비행기를 기다리며 저는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쓸 것이 많았어요. 2024년 3월 29일, 오늘 나는 중요한 결정을 했다. 다시 시작하기로. 실패가 두렵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한국이 가르쳐준 가장 큰 교훈은 이것이다. 기술은 결국 사람이 만든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 함께 가는 사람, 나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불가능도 가능이 된다. 나는 운이 좋다. 두 번째 기회를 얻었으니까 이번엔 다르게 할 것이다.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의미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리카르도! 고개를 들으니 이고르가 급하게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이고르? 무슨 일이야? 비행기 취소해. 그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방금 한지수 박사한테 전화 왔어. 긴급 미팅이 있대. 우리 둘 다 필요하다고. 우리 둘 다? 이고르가 흥분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유럽연합에서 정식 제안이 왔대. 범대륙 하이퍼루프 네트워크 구축 프로젝트. 한국이 기술을 제공하고 각국이 건설을 맡는 방식이야. 그런데? 너와 내가 미국 측 기술 고문으로 참여해달래? 한국 정부가 공식 추천했다고. 저는 놀라서 말을 잃었습니다. 생각해봐. 리카르도. 이고르가 계속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니야. 역사를 만드는 일이야. 대륙과 대륙을 잇는 거라고. 저는 가방에서 방금 받은 캡슐 모형을 꺼내봤습니다. 꿈을 포기하지 않는 모든 이들에게. 알았어. 저는 결심했습니다. 비행기 취소할게. 공항에서 나와 다시 서울로 향하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2년 전 제가 버린 꿈이 이제는 전 세계의 꿈이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저도 그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한지수 박사를 다시 만난 건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유럽연합 대표단이 모인 자리였죠. 루이스 박사님, 페트로프 씨,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지수 박사가 우리를 맞았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회의실에는 거대한 지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미국을 잇는 하이퍼루프 노선이 그려져 있었죠. 이게 우리의 꿈입니다. 유럽연합 대표가 말했습니다. 10년 안에 전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는 것, 그 시작을 한국이 열어줬습니다. 하지만 이건 한국만의 성과가 아닙니다. 한지수 박사가 강조했습니다. 루이스 박사님의 이론이 있었고, 이제 페트로프 씨의 경험이 더해질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겠죠. 기술은 이미 공개됐습니다. 김민준이 덧붙였습니다. 이제 필요한 건 의지와 협력입니다. 그날 밤늦게까지 회의가 이어졌습니다. 기술적 세부사항, 예산, 일정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았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불가능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같은 꿈을 꾸고 있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이고르가 말했습니다. 있잖아, 리카르도. 2년 전에 우리가 실패했을 때 난 정말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어. 나도 그랬어.
그런데 지금 봐. 우리가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 이고르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쩌면 실패도 큰 그림의 일부였을지 몰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의 실패가 없었다면 한국의 성공도 달랐을 겁니다. 그들은 우리의 실패에서 배웠고 이제 그 성공을 다시 우리에게 나눠주고 있으니까요. 호텔방에서 저는 로스앤젤레스의 집주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집을 비워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집은 나중에 정리하러 가겠습니다. 그리고 회사에도 사직서를 보냈죠. 두렵지 않았냐고요? 물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더 큰 설렘이 있었습니다. 다시 꿈을 꿀 수 있다는 설렘이. 3개월 후 한국음성연구소의 새벽. 저는 모니터 앞에서 밤을 새우고 있었습니다. 시속 1500km 도전을 위한 새로운 추진 시스템을 설계하고 있었죠. 옆에서는 김민준이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었고 이고르는 투자 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박사님, 커피 한잔 하실래요? 한지수 박사가 다가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연구소는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뜨거운 열정이 있었습니다. 후회 없으세요? 한지수 박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후회요? 오히려 감사하죠.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압니다. 꿈은 죽지 않는다는 것을. 단지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들에 의해 이어질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한 언제든 다시 그 꿈에 합류할 수 있다는 것을. 한국이 증명했습니다. 작은 나라도 큰 꿈을 꿀 수 있다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그리고 혼자가 아닌 함께라면 불가능도 가능이 된다고. 새벽은 다시 옵니다. 어둠이 아무리 길어도 반드시 새벽은 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한. 지금까지 리카르도 루이스 박사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포기했던 꿈이 다른 곳에서 피어나고 다시 그 꿈에 합류하게 된 감동적인 여정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포기한 꿈이 있으신가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야기가 전하는 메시지를 기억해 주세요. 꿈은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함께 가는 정신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용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포기하지 않는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지금까지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